자, 계산 문제를 풀어볼까요? 원래는 이게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7번이죠. 오늘 문제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구하면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볼 때 필요한 자료를 다 이용을 해야 되죠. 대부분의 문제는 쓸데없는 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현금 수지 측정하는 거 있죠. 가유순전후. 가유순전후에서는 함정을 많이 줍니다. 필요 없는 걸 많이 준다고요. 그럼 그걸 골라내는 게 그게 이제 문제예요. 뭐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골라내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면적이 대상이죠. 대상. 첫 번째 복입니다. 대상이 950제곱미터죠. 제곱미터가 이렇게 여기 제곱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5% 우세요. 누가 우세란 얘기예요? 대상이 우세란 얘기죠. 그러면은 몇 분의 몇? 100분의 105 끝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사례 부동산은 사례는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이고 기준 시점 1년 전 2억이죠. 맞나요? 그러면 1년 전 2억 이렇게 적으면 끝이에요. 1년 전에 2억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문장 끝났죠. 세 번째 문장 연간 지가 상승률은 5%이다. 다른 조건은 똑같대요. 연간 지가 상승률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5%, 연 5% 이렇게 끝이에요.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요. 지금 세 줄을 다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례 가격이 얼마인데? 2억인데 그럼 이거 써먹었죠? 근데 1년 전 2억이니까 시점 수정해야 되죠. 시점 수정 얘가 5%죠.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 플러스 0.05 1.0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써먹었어. 이제 이것도 써먹었고 남은 거 요놈하고 요놈이죠. 다른 거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고요. 개별 요인이 아까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럼 1.05 끝이고요. 써먹었고 남은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면적분의 면적, 사례 면적분의 대상 면적,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950이니까 0.95죠.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계산기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못하고요. 요거 하면은 요거 대충 1 정도 잡고요. 요거 대충 1 정도 잡으면 되잖아요. 근처. 요거 5%만 조금 더 하면 2억 1000 근처죠. 근데 2억 1000인데 요렇게 하면 이게 1보다 작은 숫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억 1000보다는 작아야 돼요. 2억 1000보다 작은 거는 1번, 2번이네.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죠. 계산기 없는 저는 그렇게. 근데 계산하면은 2번이 나올 거예요. 2번. 맞나요? 2번이 정답이 2번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1을 기준으로 해서 5% 위잖아요. 1을 기준으로 해서 5% 아래잖아요. 이런 숫자를 2개 곱하면 1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보고 더 쉬운 숫자 1.1하고 1을 기준으로 10% 미치잖아요. 0.9, 1을 기준으로 10% 아래죠. 1.1과 0.9 곱하면은 0.99가 나온다고. 1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고요. 10 곱하기 10 하면 뭐가 나와요? 100이 나오잖아요. 그럼 10보다 1 작은 1 큰 수 11과 10보다 1 작은 수 9를 곱하면은 100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고요. 같은 숫자를 곱할 때가 제일 크다고요. 숫자가. 같은 숫자를 곱할 때가 숫자가 제일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고로 급할 때는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급할 때. 얘는 1보다 작은 수예요. 곱하면 1보다 0.5% 큰 수와 5% 작은 수를 곱하면 1보다 작은 수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2억 1000이란 말이에요. 이게 5% 위니까. 그러면 2억 1000보다는 작은 수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지역 요인 비교는 고려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다른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고려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비사사시지개미한테 시지지를 이제 1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되셨죠? 예, 만약에 2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5의 제곱이 되는 거죠. 2년 전에 거래, 1년 전이 아니라 2년 전에 2억 거래됐고 연 5%다 이렇게 나오면은 1년에 5%이기 때문에 1.05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버리십시오. 속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년 전이면 한 번만 곱하고 2년 전이면 두 번 곱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이런 게 보여요. 이게 내가 봐서 이거 처음 보는 게 나오고 이게 좀 자신 없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과감하게 바로 패스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늘 보던 그런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하는 거는 바로 푸시고. 그러니까 이 숙달이 돼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렇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면은 바로 풀고요. 안 그러면은 제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간 나시는 대로 그 5월 달에 했던 계산 문제 풀이 했던 거 그거 보시고 입장 정리하시라고요. 요거는 내가 할 만한 아까 그 자료 있었지 않습니까? 자료 중에서 요건 내가 할 만한 거, 요거는 버릴 거. 이렇게 입장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사실은 제가 그 계산해 드리는 방법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운 방법들을 다 골라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저는 숫자를 많이 다뤘던 사람이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애들도 많이 가르쳐 봤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했던 뭐 인수분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저는 실제로 거의 써먹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102 곱하기 98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저는 이런 거는 바로 9996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이런 숫자를 이렇게 곱하는 사람 없어요. 이 102라는 거는 100에다가 더하기 2고요. 98은 100에서 빼기 2죠. 그러면 100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만 빼기 4거든요. 그래서 9996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중고등학교 때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만 공부했지 이걸 숫자로 생각을 못 한다고요. 숫자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문자로 하는데 왜 숫자가 안 되겠어요? 이게 a가 100이고 b가 2죠. 100 더하기 2. 100 빼기 2 이 말.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르쳤지 이런 거는 잘 안 가르치거든요. 물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이런 거 있었어요, 숫자가. 근데 그거를 실제로 계속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대부분이 그냥 문자로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숫자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쉬운 방법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수업 들은 분 중에 계산 문제 자신 없다가 자신 있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입장 정리할 거 입장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2개 정도는 쉬운 거 할 수 있습니다. 2개 정도, 7개 기준, 6개, 7개 출제되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이 자료도 메일로 보내달라면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1월 달에 계속 그 가장 기초적인 거, 초등학교 4학년 수학책이 있는 것도 해드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책이 있는 내용도 해서 이 가감승제 순서라든가 이런 거, 괄호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차곡차곡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시험이 한 110 며칠 남았나요?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1차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도 안 늦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1차를 할 거냐, 2차를 할 거냐, 1차, 2차를 같이 할 거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1월 달부터 또는 3월 달부터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1차만으로 하기에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7월 달이 1차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7월부터 준비해도 1차 합격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직장생활 하면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죠. 직장생활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직무교육 받는 과정에서 관련 과목들을 공부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부고 이제 애들은 다 큰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사 일이 적은 주부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는 분이었어요. 7월 달에 처음 와서 등록했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합격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가 그렇게 뭐 적거나 거 아니에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지금까지 내가 향상되어 온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향상되어 온 정도를 비추어서 지금부터 나는 1차로 돌아서야 되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보통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한 앞으로 6주에서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조금 빠른 속도로 오는 사람과 조금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는데 한 4월 달쯤부터 해도요. 지금 따라오는 속도가 좀 빠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더 2차를 가져가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1차가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60점대 높이 이상.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온 만큼 더 긴 시간 동안 2차를 같이 잡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속도가 조금은 더 느리다 그래도 앞으로 한 6주 정도는 더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6주. 1차만 하기에는 시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그 페이스를 좀 맞춰서 그 판단해서 1차만 할 것인지 2차를 함께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각각 다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상담을 한다면은 조금은 더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걸 스스로 어느 정도는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가 방식 보겠습니다. 196쪽에 원가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원가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 요거는 적산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적산 가격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수정액. 여기서는 얘가 한 20%에서 30% 정도 출제가 되고요. 얘가 한 70% 정도 출제가 돼요. 여기서 20% 출제될 때는 이제 다른 전반적인 걸 묻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비중이 많은 만큼 분량도 많습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만큼. 여기 출제 비중이 낮은 만큼 분량도 적고요. 그래서 이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재조달 원가의 뜻.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입니다. 이렇게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자, 여기서 원가를 조심해야 되죠. 보통 원가 하면은 재료비만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재료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원가는 요겁니다. 요거. 이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까지 더한 거예요.
이 부대비용 항목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부대비용에 속하는 게 보통 이게 이제 건축업자한테 주는 게 이거라 생각하면 돼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게. 그러니까 건축업자는 이 돈 받아서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와 적정 이윤을 챙기겠죠. 적정 이윤을 챙긴다는 게 이게 도급 방식 기준이란 뜻이에요. 건설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가 건설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가 건설한 경우에는 여기 아마 포함 안 돼 있을 겁니다. 그 건축비에는. 그런 경우에는 요거 이윤을 포함시켜서 수정을 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료가 있을 때는. 아무 자료를 이용하지 말고 이 자가 건설의 자료를 이용할 때는 이윤을 포함시켜서 수정해서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건축업자한테 주는 거라면 요거는 설계비, 감리비, 뭐 이런 취득세, 등록세 이런 비용들 있죠. 이런 걸 다 등록을 추가해야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할 때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이 여기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원가에서는 이제 종류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종류. 제조달 원가의 종류. 하나는 대체 원가, 하나는 복제 원가, 이렇게. 복제 원가 하고요. 이 복제 원가를 다른 말로 복조 원가라고도 해요. 복조. 또 재생산 비용, 이렇게 하도 써요. 재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여기 대응하는 개념이 대체 원가라는 거예요. 대체한다 이런 말이고 또는 대치 원가라 그래요. 대체한다. 뭐 비슷비슷하죠. 복제, 복조. 자, 이게 이제 다른 측면이 얘가 물리적 동일성이고요. 얘는 효용 측면의 동일성이에요. 제가 이 예를 들 때마다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은 오늘 오전에 제가 수업한 곳이에요. 오늘 오전에 수업한 곳은 여기 이것도 더 높아 이게 여기 단상이 이게 더 높고요. 거기는 내려가다 쓰러질 뻔했어요. 보통 이렇게 얇은 낮은데 이게 거기는 이거 한 2배 가까이 돼 이게 쑥 내려가는 거 이게. 그리고 여기 다쳐 제가 지금. 거기는 까치발 들어야 돼 이게. 까치발 들어야 닿고 그 위가 한 50cm 이상 있어요. 그 위가. 높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층고가 높은데 사실 그 높은 만큼의 뭔가 기능을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높은 만큼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높은 만큼의 기능을 하는 게 없어요. 건물이. 특별히 무슨 이 층고가 높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복제 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그게 한 7, 8층까지, 8, 9층까지 있거든요. 건물이 규모도 엄청 커요, 이게. 각 층 바닥 면적이 엄청 커요.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에요. 근데 그게 각 층별로 다 높거든요. 1층만 높은 게 2층, 3층, 거기 3층인데 4층, 5층 다 높아요. 근데 그 물건을 복제 원가로 계산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그 50cm씩 전부 다 높게 해서 짓는 거예요. 똑같이 쌍둥이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총 100억 원이 나온다면은 이 대체 원가는 뭔가 하면은 각 층별로 그 50cm를 덜 짓는 거예요. 덜. 그렇게 해서 짓는 거예요. 그럼 기능적으로는 어때요? 기능적으로는 같지만 돈이 덜 들 거 아니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 대체 원가는 돈이 덜 들어요, 보통. 제 기능을 다 못하는 만큼을 제가 한 상태에서 짓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요 놈이 여기에 들어간 경우는 요 100억이 저기 들어간 경우에는 뒤에 감가 수정 작업을 할 때 지금 얘가 돈만 100억 들어갔지 사실은 5억만큼은 제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돈이 들어갔죠. 제 기능도 못하면서 들어간 이 5억은 돈만 들어갔지 가치는 그만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돈만 100억 들어갔지 실제로는 95억 가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좀 험하게 얘기하자면 돈 쳐들였다고 가치가 그만큼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야 돼요. 100억이 저기 들어갈 때는 뒤에 수정 작업을 할 때 뒤에서 기능적 감가 5억을 빼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추가로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요 95억이 여기 들어갈 때는 95억이 여기 들어갈 때는 이미 이 제조달분가에 이미 5억을 뺐잖아요. 그죠? 이미 5억이 빠진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뒤에서 감가 수정할 때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뒤에는 뭐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만 고려해야지 여기서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 됐나요? 근데 어떤 게 더 쉽겠어요? 계산하기는. 물리적 동일성, 효용 동일성. 더 쉽기는 이게 더 쉬워요. 쌍둥이 만드는 거니까. 근데 효용이 똑같은 게 50cm인지 49cm인지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복제 원가를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자재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공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다니까요. 복제 원가 계산하는 게. 그래서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차라리 현대적인 공법으로 현대적인 자재를 이용해서 비슷한 효용을 갖는 물건을 만드는 게 더 적당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됐나요? 이런 게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할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뭐 별거 없어요. 종류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감가 수정으로 가시면 돼요. 감가 수정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감가 요인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물기경해서 나누어집니다. 물기경.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근데 요거는 많이들 지금 보셨죠?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라고 그랬죠. 고급 빌라가 달동네에 있다. 그죠? 또 인근 지역이 쇠퇴한다. 그 지역이 쇠퇴해요. 그거는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죠. 그 지역의 문제죠. 그럼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에요. 또 있어요. 시장성이 감퇴요. 시장성 감퇴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한때 전원주택이 유행했었죠. 그때는 전원주택 짓는 데 들어간 그 비용만큼을 충분히 빼고도 잘 팔릴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원주택 좀 쑥 들어갔죠. 그럼 시장성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새 건물이라 해도 옛날만큼 가치가 안 나갈 수 있죠. 그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의 외부 요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외부 요인이에요. 얘네들은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에요. 판단의 우선 순서는 이쪽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이쪽이에요. 그 다음이 이쪽이에요. 제일 먼저 외부 요인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외부 요인이 아니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서는 뭘 먼저 보라고요? 물리적 감가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라고요. 물리적 감가는 쉽거든요. 이거는 파손되고 마모되고 빛이 바래고 낡아지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 감가예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면 나머지는 기능적 감가예요. 자, 근데 기능적 감가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능적 감가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뭔가 하면은 형식의 구식화. 요거 하고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요거를 오해하기가 쉬워요.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형식의 구식화를 물리적 감가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제가 지난 3, 4월 달에 해놨나? 우리 애한테 핸드폰 사준다 그랬죠. 근데 새 핸드폰을 사줘야 되겠죠. 우리 애한테 2G 새 핸드폰을 사줬어요. 2G 핸드폰. 애한테 포장도 안 뜯은 거. 포장도 안 뜯은 새 핸드폰이에요. 근데 이제 2G 핸드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옛날 폴더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포장도 안 뜯었어요. 깨끗해요. 그런 거는 물리적 감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 그게 형식 구식화예요. 아시겠습니까? 형식의 구식화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옛날 구형.
구형이라면 구형. 포장을 아무리 안 뜯었다 해도 그런 거는 뭐란 얘기예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고요. 다음에 이걸 또 오해하기가 쉬워요. 건물과 부지 관계는 부동산 내부 요인이냐 외부 요인이냐 이거예요. 부동산 내부 요인입니다. 건물 외부라고 해서 부동산 외부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건물이 올라가야 될 그런 땅에 이런 건물이 올라갈 땅에 이런 건물이 올라갔어요. 짝이 안 맞죠? 이런 게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에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해하기가 딱 쉬운 게 이 단어 때문에 더 그래요. 적합의 원칙을 자꾸 생각해. 이거 생각하면은 적합의 원칙이 어긋나면은 경제적 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이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적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적합의 원칙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해서 균형의 원칙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을. 인근 환경과 부동산이 균형이 안 맞다.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도 있어요. 인근 환경과 부동산이 균형이 안 맞다. 이거는 균형이라는 단어 보면 안 되고 인근 환경과 그 부동산을 보고 내용을 봐야 돼요. 그땐 적합의 원칙을 떠올려야 돼요. 그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용을 봐야지 단어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는 뭐라고요? 부동산 내부 요인, 내부 요인. 내부 요인에서 기능적 감가라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이 내부 요인은 다시 치유 가능도 있고요. 치유 불가능도 있고 나누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 요인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치유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외부 요인은 모두 다 치유 불가능. 외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게 치유 가능한 걸까요? 저런 유리창이 깨졌다. 유리창이 깨졌으면 치유 가능한 물리적 감가고요. 저기 기둥이 낡아지고 있어요. 저기 기둥이 낡아지고 있어요. 저 기둥 낡아지는 거는 교체할 수 없죠. 치유 불가능한 물리적 감가예요. 그다음에 아까 층고가 높은 거 잘라서 새로 붙일 수 있나요? 그거는 치유 불가능한 기능적 감가고요. 아까 엘리베이터 용량을 좀 높이는 거 이런 거는 치유 가능한 기능적 감가 이렇게 됐나요? 얘네들은 내부 요인은 가능, 불능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얘는 모두 불능입니다. 다음에 그 맨 밑에 법률적 감가는 참고로 보세요. 예를 들어 그 다가구 주택에 옥탑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행강제금 날아와요. 해마다. 그러면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법률적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철거비보다 이행강제금 내는 게 더 낫다면은 이행강제금 내야 되겠죠. 철거비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매년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이 그게 법률적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가수정, 감가상각 차이고요.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감평에서 사용하고요. 이건 어디서 사용한다고요? 기업회계에서 사용하고요. 이 감가수정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거는 원가를 배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기계가요, 복사기가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복사기 1000만원짜리를 10년 쓰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치고요. 이게 이제 복사기에 한 장 복사하는 그 원가를 계산해야 장당 인쇄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복사비. 그죠? 한 장당 복사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년에 100만 원만큼은 원가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값도 필요하고요. 한 장당, 한 장에 종이값도 있어야 되고, 전기값도 있어야 되고, 잉크값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복사기 값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에 100만 원은 쓴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10만 장을 복사할 수 있다면요.
한 장당 10원만큼은 복사기 값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종이값 8원, 뭐 전기값 2원, 복사기 값 1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당 80원은 받아야 내가 좀 이윤이 좀 생기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원가 배분이에요. 한 장당 얼마.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근데 감가수정은 자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1000만 원짜리 샀으면 1년 지나면 얼마 남았어요? 1000만 원짜리 사서 1년 지났으면은 10년 쓸 수 있는 기계라면 900만 원 남았죠. 근데 이 감가수정에서는 이 기계를, 복사기를 시장에 갖다 팔았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새 것의 가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새 거는 얼마인데 지금 이거는 얼마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감가수정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살 때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지났을 때 그 팔 수 있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장부에는 얼마 남았어요? 장부에는 900만 원 남았죠. 근데 시장에 갖다 파는 금액이 900만 원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은 게 보통이죠, 보통은. 근데 반드시 낮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1년 전에 살 때보다도 이 기계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새 것의 가격이 1억 12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품귀 현상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새 것이 얼마짜리일 수도 있다고요? 작년에는 1000만 원인데 지금은 12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비록 중고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밖에 안 쓴 중고예요? 1년밖에 안 쓴 중고예요. 새 거라면 얼마짜리인데? 12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총 몇 년밖에 안 썼으니까 1년밖에 안 썼으니까 거기에서 1년치를 빼자는 거죠. 그러니까 1200만 원이 10년 쓰는 물건인데 그러니까 1년에 120을 떨어뜨려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1200을 10등분하는 거죠. 그래서 빼면은 108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부에는 900밖에 안 남았지만 실제로는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혹시 이 동네 사시는 분 계시나요? 아, 문의만 이쪽 동네고 전부 다 이제 다른 데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시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때, 집을 사실 때 아파트에 사시나요? 그럼 아파트 사실 때 평당 얼마 정도 했죠? 잊어먹었어요? 평당 한 1000? 평당 1500이요? 언제죠? 이게 평당 1500이? 언제쯤 전이에요? 한 10년? 5년? 이게 요즘 시세예요? 아, 요즘 이렇게 한다고요? 아, 요즘, 네. 그러면은 한 5년, 10년 전에는 얼마나 했을까요? 5년, 10년 전에는 평당 요 주변이 800? 1000요? 5년 전에 1000? 5년 전에 1000? 요 정도 잡자고요. 그럼 보통 이 평당 가격에서 땅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아파트의 경우. 반 정도요? 땅이 더 70%? 그럼 700만 원 잡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5년간에 5년간 50% 올랐어요. 엄청 올랐네. 5년간 50%면. 자, 그러면은 이 중에 땅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중에. 이때도 70%? 좀 낡았는데. 좀 더 비싸지. 이제 건물이 좀 낡아졌잖아요. 그럼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한 80% 이상 잡고요. 80%라고 잡으면은 한 1200이죠. 맞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때 700이라 하고 그 사이에 땅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50% 이상 올랐죠.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건물 가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평당 300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 건물 가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아직도 평당 300이죠. 지금 땅 가격이 1500 중에 지금 땅 가격이 1200이면 아직도 평당 300이에요. 분명히 건물은
낡아졌죠. 건물이 낡아졌는데도 아직도 평당 300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때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새 것은 평당 300보다 더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경우에 따라 이게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이때보다도 이게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이게 뭐 때문에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감가수정은 항상 어디서부터 빼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새 것의 가격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새 거라면은 얼마인데 요거는 낡았으니까 빼겠다는 거죠. 새 거보다 빼겠다는 얘기예요. 언제적 새 거, 기준 시점 새 거. 기준 시점 새 거가 뭐예요? 기준 시점 새 거가 제조달 원가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감가수정은 어디서부터 빼야 돼요? 감가수정은 기준이 제조달 원가에서 빼야 돼요. 제조달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가 기초가 돼요. 여기서부터 빼는 작업해야 되고 얘는 어디서부터 빼는 거예요? 취득 원가에서 빼는 거예요. 취득 원가. 항상. 그러니까 얘는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500에서 100 빼서 400이고요. 아까 1000이라 그랬나? 1000에서 1년 지나서 900이고요. 예, 또 2년 지나면 1000에서 2년치 빼서 800이고요. 또 1000에서 3년치 빼서 700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항상 그 시점에 제조달 원가를 새로 계산해야 돼요. 새로. 그 시점에 새 거는 얼마인데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얘는 관찰 감가가 적용돼요. 인정돼요. 이쪽은 인정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은 토지에도 적용돼요. 이쪽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감가수정에는 이런 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 감가 이쪽에서는 적용돼요. 이쪽은 안 돼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고요. 마지막 주제가 감가수정 방법이에요. 이 감가수정 방법이 이제 원가법의 마지막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내용이 많아요. 감가수정 방법이. 그리고 가장 출제도 많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요. 감가수정 방법은 일단 우리 교재에서 그 A에 뭐 A, B, C 해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했죠. 요 세 가지를 내용연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201페이지에 요약 정리된 박스 안에서는 내용연수법 해서 정액법, 정률법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연수법 하고요. 혹시 여기 회계 공부하신 분 계시나요? 회계 했나요? 아, 옛날에 하셨고 회사 다닐 때 아직 조금 기억해요? 아직? 혹시 내용연수법이라는 거 기억나요? 기억 못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왜냐하면 회계학에서 말하는 내용연수법하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연수법이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회계학에서 말하는 내용연수법은 만약에 5년간 이 효용의 지속기간이 전체 내용연수가 5년이잖아요. 전체 내용연수가 5년이면 내용연수법은 첫 해는 15분의 5만큼 감가하고요. 두 번째 연도는 15분의 4만큼 감가하고요. 세 번째 연도는 15분의 3만큼, 네 번째 연도는 15분의 2만큼, 다섯 번째 연도는 15분의 1만큼 감가하는 방법이에요. 이러면 모두 다 감가해요. 5년이잖아요. 5년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총 15가 되거든요. 15를 전체로 보고 첫 해 제일 많이 감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15분의 4만큼 감가시키고, 세 번째는 15분의 3, 네 번째는 15분의 2, 다섯 번째 15분의 1만큼 감가해요. 초기에 감가를 많이 시키자는 거예요. 정률법하고 논리가 비슷해요. 정률법이 초기에 많이 감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기억 못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기억나요 이거? 이거 방금 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내용연수법은 단지 매년의 감가액을 합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단지.
내용 연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정액법이나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따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연간 단위로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단지 의미가. 근데 내용연수법 말고 관찰감가법은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몇 년 지났는지 연간 단위로 안 따진다고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관리 상태가 괜찮으면은 이거 괜찮네 이렇게. 이건 내용연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 이거 볼까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거는 다 공식에 의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정액법 볼까요? 정액법은 이런 거예요. 재조달 원가가 1억인데 세거라면 1억의 가치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내용연수 말 잔가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10년간 지속되는 건물이에요. 10년 동안 얼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9천 떨어진다는 얘기죠. 10년 후에도 1,000이 남는다는 얘기니까. 내용연수 말 잔가가 1,000이니까 9천만 원이 10년간 떨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이 계산하나 제가 계산하나 똑같겠죠? 맞잖아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은 틀릴 수도 있지만 누가 계산하든 공식에 이런 다 공식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럼 객관적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유지 관리 상태가 좋은 놈이 있고 유지 관리 상태가 안 좋은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법으로 해버리면 유지 관리 상태가 좋은 놈이든 안 좋은 놈이든 가치를 똑같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안 좋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방법이 오히려 더 적당할 수 있죠. 저희 와이프가 쓰는 건물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겁니다. 매일같이 쓸고 닦고 하니까. 영국에 있을 때 2년간 거기도 보증금 있고 월세를 줘요. 근데 수시로 점검을 한대요. 6개월 단위 뭐 이렇게 1년 단위 점검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방 빼고 한국으로 올 때 보증금에서 한 푼도 안 까이고 받고 온 사람은 와이프가 거의 유일하대요. 한 푼도 안 까이고. 대부분은 뭐 이렇게 뭐 탁자가 이렇게 흠 생기고 뭐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뭐 묻고 이렇게 해서 다 까인대 이게. 근데 와이프는 안 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관리한 거하고 보통 사람이 관리하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관찰감가법은 그게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와이프가 애가 잘못하다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요구르트를 이렇게 벽에 이렇게 흘린가 봐요. 이렇게 튀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실내 벽은 이제 수성 페인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룩진 걸 지웠을 거 아니에요. 지우다 보니까 얼룩이 더 커지는 거죠. 수성 페인트니까. 근데 내일같이 이제 점검 나오는 날이에요. 점검. 이제 점검을 주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이 동영상을 와이프가 볼 일이 없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열받은 거죠. 와이프가 애를 엎어놓고 막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렸는데 애한테 건 거예요. 너 울면 경찰이 와서 엄마 잡아가니까. 거기는 아동 학대 해가지고 잡아가잖아요. 너 소리 내지 마 해놓고 막 이렇게 때렸대요. 애는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제가 그때 집을 구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구한다고 구했는데 뭐 또 세종시로 옮기고 해야 되니까. 근데 잠깐 있을 집이니까 이제 얻긴 얻었는데 주인이 이렇게 욕실하고 주방하고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했죠. 근데 한다고 했는데 정말 욕실하고 주방만 한 거예요. 문짝 같은 거는 그 전 주인이 쓰던 게 막 엄청 지저분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와이프가. 영국에서 이제 막 하루 거의 24시간에 걸쳐서 와야 되거든요. 영국에서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요크라는 도시에 있어서. 그래서 갈아타고 하면 이제 한 24시간 걸립니다.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집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이렇게 이런 집을 얻어놨다고. 그래서 바로 저를 붙들고 나가더니 밤 이제 한 문 닫을 때 다 됐어요. 페인트 가게 또 찾아간 거예요. 페인트 가게 가서 바로 그냥 페인트 사가지고 그 날짜로 바로 또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출근해야 되니까 난데없이 저희 아버지 찾아오셨다가 아버지가 이거 했어요.
제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하고 사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관리한 거 생각하면은 눈으로 보고 하는 이 관찰감가법이 더 적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데, 얘가 원칙인데, 이걸 병용하기도 해요. 병용. 그래서 관찰감가법만 하는 게 아니라 관찰감가법 등을 병용하는 거예요. 등을. 근데 거기에 분해법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종류 정도는 알아야 돼요. 종류. 그러니까 내관 분시임 하잖아요. 내관 분시임. 종류 정도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 분해법은 이게 아까 물기경 했죠. 아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했죠. 이렇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치유 가능, 불능, 치유 가능 이렇게 쪼갠다는 뜻이고, 시장 추출법은 시장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 시장에서. 시장에서 거래된 그 거래 사례,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시장 추출법은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성 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근데 저놈은 돈을 좀 수익이 큰 돈을 버는 놈이고요. 요놈은 수익이 앞으로 작을 놈 같아요. 그럼 수익이 작을 놈을 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익이 큰 놈보다는 돈을 적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새 것에 비해서 임대료 덜 버는 만큼 덜 주겠다는 얘기예요. 까겠다는 얘기입니다. 새 것보다 임대료 덜 버는 만큼을 까고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뜻만 알고 이런 내관 분시임 이렇게 종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정액법은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얘기거든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서 정액이에요. 그럼 이 9천만 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0등분 하라는 얘기예요. 10등분. 그럼 한 칸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칸이 9천을 10등분 한다고. 10년간 9천만 원 떨어진다고. 10년간 9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900만 원이 떨어지겠죠. 이게 몇 칸 떨어진다 여기까지 오면은 10칸 떨어지면 1,000만 원이 남는 거야.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매년 감가액이 총 감가액 나누기 전체 내용 연수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9천 나누기 10 했죠. 그래서 900 나왔죠.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감가액이 이렇게 900으로 일정하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옆에 친구는 금방 지은 거 들고 있어요. 그 옆에 친구는 지은 지 1년 지난 것 들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나는 지은 지 2년 지난 것 갖고 있어요. 똑같은 도면으로 똑같이 만든 건물이에요. 쟤는 2년, 금방 지은 거, 새로 지은 거 갖고 있고, 나는 2년 전에 지었고, 옆에 친구는 똑같은 설계 도면으로 1년 전에 지었어요. 내가 얼마짜리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쪽에 있는 거, 새 거 갖고 있는 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새 거라면 얼마짜리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 거라면 저놈은 1억짜리 갖고 있는데, 그 옆에 놈은 지은 지 1년 지났다 그랬죠. 900 떼야 되겠죠. 900만큼 빼는 거예요. 그럼 9,1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고, 나는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8,200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1년 지날 때마다 대가리 하나씩 치면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정액법이에요. 됐죠? 자, 이게 정액법인데 정률법은 뭐겠어요? 매년 감가되는 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지금 이게 1억이었고요. 이쪽이 1억이었고 여기가 1,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또 10년이에요.
10년간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10년간 또 9천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매년 똑같은 금액인데 이쪽은 매년 일정한 율씩 떨어져요.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어떻게 될까요? 매년 감가액은 전년 말 잔가의 정률을 곱해요. 전년도 말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잔가의 정률을 곱해요. 여기 첫 해에는 1억이 들어가요. 1억이. 근데 정률이 뭐냐면은 정률을 문제에서 알려줘요. 왜 알려주는가 하면은, 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썼다 지우는 거니까. 이렇게 정률을 계산해요. 이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죠? 이렇게 하면은 약 0.2가 나와요. 0.2. 0.2를 문제에서 준다고요. 그러면 첫 해 감가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감가액이 첫 해는 1억 곱하기 0.2 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 나오겠죠? 그럼 잔가가 얼마예요? 잔가는 8천 되겠죠? 이 잔가가 바로 적산 가격입니다. 정률법에서는. 그럼 두 번째 년도는 8천에서 곱하기 0.2 하면 1600이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매년 감가액이 첫 해 2천이죠. 첫 해 2천에서 둘째 1600. 매년 감가액이 처음에 엄청 높아요. 그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무슨 법? 정률법이에요. 요게 정액법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자, 얘는 초장에 벌써 한 2천 쳐버리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1600 쳐요. 상당히 많이 칩니다. 그 다음에 좀 적게 치더라도요. 눈에 좀 보이시나요? 이게 점점 폭이 작아지죠? 근데도 한 3번만 쳐도요. 얘는 3번 치면 세 번째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거? 세 번째 나오려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 곱하기 0.8 하면 돼요. 지금 1억에서 여기 오면 곱하기 0.8 했죠? 여기서 곱하기 0.8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곱하기 0.8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20%를 뺄 생각하지 말고 80%를 곱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가유순전후 할 때도 영업 경비 비율이 40%라 나오잖아요. 유효에서 영업 경비 비율이 40%라 그러면은 곱하기 0.6을 하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훨씬 빨라 이 계산이. 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곱하기 0.8 하면 5120이에요. 3년 만에 거의 반값이에요. 3년 만에. 3년 만에 거의 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512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이게 정률법이 제일 높아요. 근데 어쨌든 10번 다 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0번 다 치면은 총 합계가 9천이고 여기도 10번 다 치면 총 합계가 9천이에요. 그 소리는 얘네들 다 더하면 이 말이에요. 이 금액들을 다 더하면은 9천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얘든 쟤든 이자 발생해요, 안 해요? 이자 발생 안 해요. 이자 발생하지 않는 채로 9천이에요. 근데 어쨌든 10년 뒤에 9천이잖아요. 그러면 상환기금법은 어차피 9천이 있으면 돼요. 10년 후에 9천인데 적금 붙자는 거예요. 적금 부서 9천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더하지 말고. 상환기금법은 특징이 이자를 고려하자는 이거예요. 이자. 얘네들은 이자가 안 붙어요. 그냥 더해도 9천이라고요. 근데 상환기금법은 매년 불입하는 금액에 뭐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이자를 발생시켜서 9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금액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매년 감가액 계산하려면은 여기 매년 감가액 계산하려면은 9천 곱하기 이게 총 감가액이 9천이에요. 총 감가액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상환기금 특징이 이자를 고려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얘를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적인 것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감채기금법에 의하면은 여기가 식이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가 900보다는 이 금액이 900보다는 어떻겠습니까? 작겠죠? 그렇죠. 이자 붙으니까. 이자 붙어서 9천이 되는 거니까 900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금법이 이렇게 돼서 초기에는 누가 제일 높고요? 정률법이 제일 높아요. 근데 중기로 되면 정률법이 중간으로 들어가 버려요. 후기로 가면은 정률법이 제일 밑으로 가요. 그래서 그 200쪽의 그 박스 안에 매년 감가의 크기 순서와 그러니까 매년 감가의 크기 순서가 지금 정률법을 동그라미 치면 돼요. 매년 감가의 크기 순서에서 정률법이 초기에는 제일 앞에 있다가 중기에는 중간으로 갔다가 후기에는 맨 밑으로 가버리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감가 누계 크기 순서는요. 이게 보세요. 감가 누계 크기 순서는 오해하면 안 돼요. 감가 누계액은 이거예요. 첫 번째 누계액, 두 번째 누계액, 세 번째 누계액이거든요. 여기는 첫 번째 누계액, 두 번째 누계액, 세 번째 누계액이에요. 누계액이 누가 더 커요? 정률법이 계속 더 크죠? 정률법이 계속 누계액이 더 큽니다. 그러다가 10년째 딱 되는 순간 누계액은 어때요? 똑같죠? 예, 그래서 거기 감가 누계액 크기 순서에서 정률법과 정액법이 지금 이퀄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마지막 연도에만 성립하고 그 전까지는 누가 제일 큰 거예요? 정률법이 제일 큰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좀 쉬고 이제 수익환원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